북한 군부조차 믿을 수 없었던 한북한 파병군의 목숨을 건 탈주국. 한 번의 발각은 곧 사형이나 다름없는 순간, 그는 가슴 안쪽에 숨겨둔 작은 천 조각을 꼭 쥐었습니다.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일한 흔적. 살아있어야 다시 만날 수 있다. 처음으로 밝혀지는 북한 러시아 파병군의 현실, 그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한 청년의 기적 같은 이야기. 그는 어떻게 우크라이나 최전선을 빠져나왔을까? 그리고 왜 대한민국에 도착한 순간 예상치 못한 장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여러분,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인생에서 지금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다고 느껴졌던 그 절박한 순간 말입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공유해 주세요. 왜 그는 이 극한의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죽음의 전선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지금 여기 대한민국 땅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인사드리며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맞닿은 그 어두운 전선, 총성과 포성이 끊이지 않는 지옥 같은 곳에서 저는 매 순간 죽음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선으로 끌려가기 바로 전날 밤, 어두운 막사 구석에서 저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싸주신 작은 천 주머니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사람만 돌아와라. 그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고향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 줄은. 전선에서 저는 군인이 아니라 소모품이었습니다. 통역도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이름조차 모르는 땅에 던져졌습니다. 첫 총성이 울렸을 때 제 옆에 있던 동지 둘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도망쳐야 한다고. 이야기는 제가 21살이던 2023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 함경북도 온성군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협동농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우리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저는 당연하다는 듯 군에 입대했습니다. 북한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임무라고 배웠고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기상나팔 소리에 일어나 구령에 맞춰 훈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부대 생활은 고되었지만 저는 불평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훈련소 벽면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우리는 매일 그 앞에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당과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구호를 외치며 가슴이 뜨거워지곤 했습니다. 배급은 늘 부족했습니다. 하루 3끼라고는 하지만 강냉이밥에 소금국이 전부였고 가끔 나오는 배추김치가 최고의 반찬이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아야 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를 이겨낸 우리 인민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세대였으니까요. 굶주림은 애국이고 인내는 충성이라고 배웠습니다. 주말이면 정치학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소대장 동무가 노동신문을 읽어주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은 미제의 식민지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 공화국만이 진정한 인민의 낙원이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번은 외출이 허락되어 고향 집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나마 아껴두신 쌀로 밥을 지어주셨고 저는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눈물이 났습니다. 부대로 돌아갈 때면 어머니는 작은 주머니에 옥수수 몇 알을 싸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나라 잘 지켜라. 그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저는 이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고픔도, 통제도, 감시도 모두 조국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도,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부대의 새로운 한 고참 동무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철수형이었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 경비를 서다가 우리 부대로 전입 온 26살의 하사였습니다. 어느 날 밤 보초를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철수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 남조선이 정말 어떤 곳인지 알아?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질문은 위험했습니다. 제가 교과서대로 대답하자 철수형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두만강 건너편을 4년 동안 봤어. 중국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더라. 근데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남조선은 중국보다도 몇 배는 더 잘 산다더라. 철수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은 배급 같은 거 없어. 원하는 음식을 언제든 사 먹을 수 있대. 그리고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철수형이 말을 이었습니다. 심지어 지도자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는데 그게 자유라는 거래.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럴 리가. 그건 거짓 선전 아닙니까?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근데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 말이 다 똑같더라. 남조선에는 우리가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다고. 철수형은 어둠 속에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평생 배운 게 전부 거짓말이면 어쩌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철수형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조선, 자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곳.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그 후로 철수형은 가끔씩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고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지만 그는 제게 조금씩 바깥 세상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너 중국이 어떤 곳인지 아냐? 철수형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나는 두만강 건너 중국 마을을 4년 동안 봤다. 밤만 되면 불빛이 환했어. 집집마다 전기가 들어오고 자동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사는 게 전부 다 보였어. 저는 그런 생각을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아니야, 형이 잘못 본 거야. 당과 수영님이 우리를 속일 리 없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철수형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철수형이 사라졌습니다. 새벽 점호 시간에 갑자기 보위부 사람들이 와서 그를 끌고 갔습니다. 반당 반영명 분자라는 죄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철수형이 저에게만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누군가 고발했던 겁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집결 명령을 받았습니다. 부대 전체가 운동장에 모였을 때 정치장교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반당 반영명 분자 김철수에 대한 최고형이 집행되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철수형이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당과 조국을 배신한 자들의 최후다. 너희는 이를 교훈 삼아라.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막사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철수형은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 생각이 얼굴에 드러날까 두려워 거울도 보지 못했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도 늘 조심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군인처럼 행동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건가? 우리가 지키려는 이 체제가 정말 인민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마침내 그 의문에 답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왔는데 2024년 가을 우리 부대에 특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전부대원이 강당으로 소집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고위 간부들이 여럿 와 있었고 단상에는 커다란 태극기, 아니 러시아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동무들,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한다. 사단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러시아와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우리 부대에서 선발된 정예의 병력들이 국제주의적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발표가 이어졌고
우크라이나의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지원하는 특수 임무다. 이는 당과 조국이 너희를 믿고 맡기는 영광스러운 사명이다. 그 순간 강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고 오히려 몇몇은 영광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저도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명단이 발표되었고 김민준,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21살부터 25살까지의 병사들 총 200명이 선발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일. 3일 후면 출발이었습니다. 그날 밤 막사로 돌아왔을 때 저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철수 형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그저 숫자일 뿐이야. 이곳에서 우리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이 이제야 뼈저리게 와닿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특별 외출 허가를 받아 고향에 다녀올 수 있었는데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계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더니 곧바로 하셨습니다. 어머니, 저 러시아로 갑니다. 특수임무라고.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형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떠나기 전 어머니는 작은 주머니를 쥐어주셨는데 이 안에 내가 어렸을 때 입던 옷 조각을 넣어뒀다. 이걸 품고 있으면 엄마 생각이 날 거다. 사람아, 돌아와라. 꼭 살아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네라고 말하면 거짓말 같았고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너무 잔인할 것 같아서 그저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부대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만약 기회가 온다면 나는 도망칠 거야. 이 체제를 위해 나와는 상관없는 전쟁에서 죽고 싶지 않아. 그 생각이 배신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기차에 올랐고 러시아로 향하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차는 열흘을 달렸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끝없이 이어지는 설원을 지나갔는데 창밖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다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곳은 러시아 남부의 어느 군사기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러시아군 장교들을 만났는데 통역관이 있었지만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보조병력으로 투입될 것이다 라는 말만 들었고 무기를 받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녹슨 구식 총기들이었는데 방탄복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틀 후 우리는 바로 전선으로 투입되었습니다. 트럭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멀리서 폭발음이 들리기 시작했고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전쟁이구나 실감이 날 때쯤 참호에 도착했는데 진흙투성이 참호 안은 비좁고 습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저 우리에게 위치만 지정해주고 떠났는데 우리는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첫 공격이 있었고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 총성, 비명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엎드려, 머리 숙여 누군가 소리쳤지만 제대로 된 지시는 없었고 우리는 그저 참호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 제 옆에 있던 동기 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철이와 성호였는데 같은 고향 출신으로 저와 함께 입대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명철이랑 성호 어디 갔어? 제가 물어보자 한선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밤에 포탄 맞았어. 직격탄이었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엊그제까지 함께 밥을 먹고 고향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고 우리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참호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애도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사자 명단에 올려라는 명령만 떨어졌을 뿐입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소모품이었고 이름도 얼굴도 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선을 메우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명철이도 성우도 단지 전사자 2명이라는 통계로 기록될 뿐. 그리고 며칠 후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몰래 휴대하고 있던 러시아 군인의 휴대폰으로 북한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강제로 이주당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파병된 군인들의 가족은 당에 대한 충성심을 보증하기 위해 특별관리 지역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죽으면 그들은 어디에서 제 죽음을 슬퍼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제 죽음조차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서 자유로운 곳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도망칠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는데 전선에 온 지 2주째 되던 날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었고 새벽 4시 사방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포탄이 비처럼 쏟아졌고 참호 전체가 혼란에 빠졌을 때 전진하라 러시아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통역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앞으로 뛰어나갔고 어떤 이들은 참호 안에 웅크리고 있는 그때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혼란 속에서 아무도 저를 주시하지 않았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지금 아니면 영영 기회는 없다. 연기가 자욱한 틈을 타서 참호를 빠져나왔고 전선 뒤쪽으로 숲이 있는 방향으로 몸을 낮춰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는데 숲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풀렸지만 전 멈출 수 없었고 더 깊숙이 더 멀리 가야 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숨어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니 다행히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았고 모두 전투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전 더 이상 발걸음을 뗄 수 없었고 깊은 숲속 나무 밑에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작은 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꽉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되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10월의 우크라이나는 벌써 겨울이었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추위 속에서 저는 나뭇잎을 긁어모아 몸을 덮었습니다. 잠들면 얼어 죽을 것 같아 눈을 부릅뜨고 버티고 있는 그때 머리 위에서 위잉하는 소리가 들렸고 불빛이 숲속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 소리가 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드론은 한참을 머물다가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는데 그 땀이 식으면서 더 춥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밤을 보냈고 새벽이 되자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나 서쪽으로 걷기 시작했고 우크라이나군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면 투항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꼬박 이틀을 걸었는데 물도 음식도 없이 그저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저는 한 마을 외곽에 도착했는데 폐허가 된 건물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우크라이나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고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걸 전 알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폐허 밖으로 걸어 나가며 두 손을 높이 들고 비틀거렸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아는 영어 단어를 총동원해 쏘지 말라고 외치자마자 순간 총구 여러 개가 저를 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이었는데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북한 군인이며 투항하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필사적으로 매달리자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몸을 수색했습니다. 무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은 조금 긴장이 풀린 듯 물 한 병을 건네주었고 저는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들은 저를 후방기지로 데려갔습니다. 군의관이 제 상태를 확인했고 탈수, 저체온증,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고 뜨거운 수프를 주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통역관을 통해 제 신원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강제로 파병되었다는 것, 전선에서 탈출했다는 것, 그리고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제 사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는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이미 국제적인 이슈였고 탈출 병사는 귀중한 정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보보다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하고 싶다고 저는 반복해서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마침내 한국 외교관을 만날 수 있었는데 사무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한국 사람이 들어왔고 그가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멀고 험한 길을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 달 만에 듣는 제대로 된 한국어, 제 언어로, 제 민족의 말로 누군가 저를 위로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외교관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주며 이제 괜찮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자유로운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가족들도 이미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고 외교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상 한반도의 모든 주민은 우리 국민이에요. 당신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반드시 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국가가 저를 보호해줄 수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로부터 2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류 작업, 신원 확인, 국제적인 조율, 복잡한 절차들이 있었고 그동안 저는 우크라이나의 임시 보호시설에 머물렀습니다. 전 매일 밤 어머니와 가족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이 안전한지 제 탈출 때문에 피해를 받지는 않았는지 걱정했습니다. 드디어 출국 허가가 났습니다. 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그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비행 시간 12시간 동안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너무 긴장했고 동시에 너무 기뻤습니다. 승무원이 건네준 기내식을 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풍족한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제공하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이 신기했죠.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떨리는 다리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구나. 정말로 살아서 자유의 땅에 도착했구나. 공항에서 통일부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먼저 하나원에 입소했는데 북한 이탈 주민들을 이해한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달 동안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입소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상담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가족 소식이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나쁜 소식일 거라고 직감했기 때문이죠.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동생 둘도 함께.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니. 제 입에서 가까스로 나온 그 한마디에 어머니가 달려오셨습니다.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어머니는 저를 꼭 안으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도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진정하고 나서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떠난 뒤 어머니는 알았다. 너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러시아가 아니라 자유로운 곳으로 갈 거라고. 어머니는 제가 탈출한 직후부터 준비하셨답니다. 아버지와 상의하셨고 아버지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은 먼저 가시오. 내가 여기 남아서 당국의 의심을 막겠소. 아버지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네 아버지는 우리가 무사히 떠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셨다. 우리가 탈출한 뒤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일상을 유지하셨어.
보위부가 조사 나왔을 때도 다들 장마당에 갔다며 시간을 벌어주셨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향할 무렵 소식이 들렸다. 네 아버지가 끌려가셨다고. 가족 탈북을 방조한 죄로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버지, 과묵하셨지만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아버지, 당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자유로 보내주신 아버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동생들도 와서 저를 끌어안으며 말하길. 아버지가 그러셨어. 너희 형을 원망하지 마라. 형은 용감하게 자유를 선택했다. 너희도 그 뒤를 따라가라고. 그날 밤 우리 가족은 하나원 상담실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탈출 과정,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하나원을 수료한 후 저희 가족은 서울 근교의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시작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말투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였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물류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습니다. 동생들은 학교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밤이었습니다. 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때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앉으시던 자리를 비워두셨습니다. 언젠가 기적이 일어나서 아버지가 오실지도 모르잖니. 하지만 우린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몇 달 전 카페에서 창밖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밖을 걷는 사람들은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를 거라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꿈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러시아 전선에서 함께 싸우다 돌아가지 못한 동료들을 위해, 우리 가족을 자유로 보내주시고, 홀로 북한에 남으신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열심히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꼭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자유, 꿈꾸고 싶은 것을 꿈꿀 수 있는 자유. 그것은 북한의 2,500만 명에게는 여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자유롭게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합니다. 언젠가 북한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날까지 저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민주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영하 15도 그 차가운 전선에서 오직 어머니와의 약속 하나만을 품고 사흘간 죽음과 싸우며 달려온 한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만난 가족, 하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그토록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던 소중한 무언가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새롭게 감사하게 된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김민주님께
그리고 같은 길을 걸어온 모든 탈북민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혹은 해외에서, 전국 각지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의미입니다. 진심을 담아 댓글 하나하나 제가 직접 읽고 마음을 담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